이제 미국을 그래도 많이 갔다 온 사람 중에 하나죠. 아마 미국에 사는 분들보다도 더 많이 미국을 다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미국은 거대한 나라죠. 거대한 나라. 세계 최강 패권 국가죠. 패권이라는 건 뭐냐면 헤게모니입니다. 헤게모니. 헤게모니는 뭐냐면은 어떤 집단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이나 지위이자 어느 한 지배 집단이 다른 지배 집단에게 행사하는 정치, 경제, 사상, 뭐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적 영향력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 헤게모니 국가, 미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1776년 7월 4일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를 마련한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거기 미 대륙에 프랑스도 들어와 있고 스페인도 들어와 있고 영국도 들어와 있고 그랬죠. 1781년 10월 영국군의 항복을 받고 1783년 파리 평화조약을 거쳐서 1788년 공화제 헌법을 수립하고 연방정부 아메리카 합중국을 수립하게 이르죠. 독립한 지 한 240년 만에 세계 최강 패권 국가가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리스 로마를 계승하려는 노력으로 아메리카 합중국을 세우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보면은 마치 그리스 신전들에 와 있는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얘기도 제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카 합중국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뭐 우리나라를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미국 정도만 알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네, 미국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면적이 99,72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세계 109위의 땅을 갖고 있죠. 캐나다가 998만4,670제곱킬로미터, 세계 2위입니다. 한국보다 캐나다가 100배가 나라가 커요. 미국도 이에 못지않아요. 982만6,675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 사실 100배가 커요. 그냥 미국이 50개 주라고 그러는데 어떤 주는 이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24배만큼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이기도 하고 지하 자원이 또 끝도 없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권 국가가 될 수밖에 없죠. 인구는 3억 3,1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영주권 없이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다 합치면은 거의 4억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연구 발표도 많습니다. 참고로 세계 국가 면적 순위를 보면 러시아가 1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이민을 가라면 제가 러시아 시베리아로 가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베리아가 지금 농토를 이게 만년설이 빙하가 높기 때문에 그걸 농토로 많이 분양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도.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도 북쪽이 지금 농토로 많이 확대가 돼 갖고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중국이 러시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캐나다하고 미국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미국이 세 번째로 땅이 크고 그 다음에 중국이에요. 중국도 거의 우리나라 100배만 합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리고 인도,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알제리가 아프리카 알제리입니다. 사막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서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사하라 사막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크죠. 러시아 국토 면적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1712만 4,442제곱킬로미터, 대한민국의 170배인 나라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이 국토 면적을 바라보면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미국이 우리나라가 10만 제곱킬로미터고 북한이 1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좀 커요. 우리나라 50배 크기밖에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통일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계 인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14억 3,932만 3,776명. 14억 명이야. 14억 명. 어마어마하죠.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중국하고 경제가 엄청나게 센 일본하고 땅덩어리가 엄청 넓은 러시아하고 모든 패권을 가지고 미국 사이에 껴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참 외교하기가 어려운 나라죠. 정말 어려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5,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흘러온 한민족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죠. 인도가 제가 한참 막 신고됐을 때 9억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13억 8천 4,385명이에요. 13억 8천 명이야. 어마어마하게 8천만 명이죠. 13억 8천만 명. 끄트만 이 참 어마어마하게 참 많은 8천만 명 끄트만 해도 우리 남북한 합친 것보다도 더 많으니 물론 제가 인도도 갔다 와봤습니다. 인도의 사람이 바글바글하죠. 미국 면적 얘기할 때 요거 나중에 크게 공부하겠지만은 미국 면적 얘기할 때 미국은 거의 이제 독립 240년 역사상 외세 침략을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태평양이 면에 있고 대서양이 바다가 면에 있어요.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하와이에 일본이 처음으로 미국 본토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미군 기지를 폭격을 한 거죠. 이게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호전성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인지 알 수 있죠. 그때도 세계 최강의 미국이었는데 그 미국에다 대고 그냥 폭격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일본이 패전 국가가 되죠. 북쪽으로는 캐나다가 있는데 거의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문명을 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라틴, 스페니쉬라고 브라질하고 멕시코하고 연해 있는데 멕시코는 또 이 멕시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미국에 와서 많이 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이 지정학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 안전한 나라이기도 하죠. 미국이 그래서 인구가 3억 3천 100만 2,065,651명.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이것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도네시아가 2억 7천 352만 3,615명. 인도네시아도 제가 가봤는데 인도네시아도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아요. 파키스탄이 2억 2천 89만 2,340만 명, 40명. 파키스탄도 굉장히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인도, 파키스탄이 같은 나라죠. 그런데 파키스탄은 이슬람이 많고 인도는 힌두교가 많아갖고 그렇게 갈라진 거죠. 그래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원수같이 지내는 아리안계 사람이지만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브라질도 2억 1,255만 9,417명. 나이지리아도 굉장히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강국이죠. 나이지리아 석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가 1억 6,468만 9,383명. 방글라데시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이 방글라데시도 사실 인도하고 연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이게 쪼개진 겁니다. 쪼개진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1억 4,593만 4,462명. 멕시코가 1억 2,893만 2,753명. 우리나라가 5,178만 579명. 한 나라가 자체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려면 인구가 1억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이 돼갖고 한 8천만 정도만 돼도 그렇게
그렇게 막 수출에 막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더 중요한 건 중국의 눈치 안 봐도 되고, 일본의 눈치 안 봐도 되고, 러시아 눈치 안 봐도 되고, 미국 눈치 안 봐도 돼요. 인구가 한 8천만, 9천만만 돼도. 그래서 우리의 통일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평화 통일이어야 됩니다. 자, 미국 경제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GDP, 국가 총생산비가 21조 4,394억 달러, 2019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1조 한 5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배, 한 13배 정도 규모가 크죠. 그런 걸 보면 또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100배 크고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6배 많은데, 그런 경제력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굉장히 셉니다. 1인당 GDP가 65,112달러, 세계 7위입니다. 이게 위에는 사실은 미국이 제일 잘 사는데, 위에는 소국들, 조그만 나라들이, 그 총생산비가 많은 경우가 많죠. 세계 국가 GDP 순위는 미국이 1위, 중국, 일본이 그냥 센 거죠.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브라질, 이탈리아, 캐나다, 그 다음에 한국이 11입니다. 세계 국가 총생산비가 한국이 세계 11인데 2020년 지금 한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방어를 잘해서 지금 GDP가 9위로 올라섰다고 그래요. 일본은 GDP가 5조 1,544억 달러, 세계 3위고, 우리나라는 1조 6,295억 달러, 세계 12위인데, 이번에 9위로 올라선다는 거죠. 2020년에. 세계 10위권 안에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도와준 게 여러 방면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 위상도 높아졌고, 그리고 그 위상 때문에 세계 아마 신용등급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수출은 14조 103억 달러, 그리고 수입이 21조 426억 달러, 수출 세계 2위, 수입 세계 1위. 수출 세계 1위는 당연히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 이렇게 6조, 7조나 되는 그 역조 현상 때문에 미국이 중국한테, 우리나라한테 뭐 국방비를 올려라, 일본한테도 국방비를 올려라, 중국한테도 관세를 많이 내라, 이런 게 여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신용등급은 무디스가 미국의 AAA, S&P는 AA 플러스, 피치는 AAA 2016년 기준입니다. 국가에서는 세입은 3조 3,630억 달러, 1년 들어오는 돈이, 그 다음 나가는 돈이 3조 8,930억 달러. 근데 미국이 왜 안 망하고 저렇게 경제 성장이 트럼프 있을 때 막 올라가고 좋았느냐? 이유는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돈 없으면 막 달러 찍어내도 상관없는 나라예요. 우리 돈 없다고 달러 찍어내면 휴지 조각 되죠. 우리는 휴지 조각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세계 신용 등급을 보면은 무디스가 AAA 미국이 들어가죠. 우리나라는 AA2입니다. 3등급이고 일본은 신용 등급 5등급입니다. S&P에서도 우리나라는 AA, 미국이 AAA 1등급이고 일본은 5등급입니다. A 플러스. 피치도 미국을 AAA 1등급으로 보고 우리나라는 AA 마이너스. 일본은 피치는 A 플러스 6등급이에요. 우리나라는 4등급인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보다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작년에 7월 4일 날 수출 규제하고 화이트 리스트, 백색, 그러니까 아주 아무것도 안 하고 수출입을 할 수 있는 나라에서도 뺀 거죠. 이게 다 그렇게 세계가 그렇게 해서 맞물려 갑니다. 미국을 이제 뭐 제가 미국의 문학이 미국을 성장시킵니다. 미국의 문학이 미국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사실은 군사력 이런 걸 떠나서 그것도 나중에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군사력 순위는 미국이 당연히 1위죠. 미국은 140만 명의 정규군과 86만 명의 예비군 등 226만 명 병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을 전 세계에 다 뿌려놓은 거죠. 미군 한 명의 장비는
보통 뭐 국가의 한 10명, 100명의 장비하고 맞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투기 등 항공 전력은 13,264대. 항공모함은 원래 12척인데 나머지까지 다 합치면 20척 비롯해갖고 군함, 아주 큰 군함 490척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미국 국방비는 연간 7,50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1년 수출액보다도 많아요. 거의, 거의 그거보다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국방비 자체, 우리나라는 지금 국방비가 한 70조 정도, 60조, 70조 왔다 갔다 하니까 한 500억 달러 정도, 우리도 많이 쓰는 거죠. 우리나라 나중에 순위가 나올 겁니다. 미국 국방비는 연간 7,500억 달러인데 북한은 16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은요, 2시간 만에 끝나요. 그것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군비를 많이 집어넣는데도 2,300억 달러밖에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방비가 어마어마한 거죠. 한국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9위지만 군사력은 6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북한하고 연해 있고 일본하고 있고 중국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를 많이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북한 군사력은 세계 25위입니다. 가난하기는 거의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데 군사력이, 그러니까 북한은 모든 재정을 군사력에 쏟아 넣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굶어 죽는 거죠. 러시아가 세계 2위 국방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 넣어도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국방이 더 강합니다. 중국 3위, 인도 4위, 일본 5위, 한국 6위, 프랑스 7위, 영국 8위, 이집트 9위, 브라질 10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군사력이 셉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하고 군사력이 세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침략해올 가능성이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국방력 세계 2위인 러시아, 세계 3위인 중국, 그 다음에 세계 5위인 인도, 일본,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정말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세계 무기 수출입 순위를 보면은 미국이 수출을 제일 많이 합니다. 36%. 우리나라에 많이 팔아먹죠. 뭐 100억 달러 이상 팔아먹으니까. 러시아가 21%, 프랑스가 6.8%, 독일이 6.4%, 중국이 5.2%, 한국이 그래도 무기를 많이 수출합니다. 1.8%. 뭐 그 자주포라든지 그다음에 전투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K9인가 그 자주포가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탱크도 우리나라 거가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수입 상위국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12%. 같은 중동 국가지만은 사우디는 조금 다른 중동 국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죠. 인도가 9.5%, 이집트가 5.1%, 호주가 4.6%, 알제리가 4.4%, 한국이 3.1%, 한국도 세계 9위 수입국입니다. 우리는 무기도 많이 팔아먹지만은 무기도 많이 수입하죠. 이게 세계 군사력 중에 가장 무서운 거는 핵입니다. 세계 핵 보유국 추정 핵탄두수를 보면은 러시아가 제일 많아. 6,375개. 많이 폐기를 했는데도 6,375개. 그리고 미국이 5,800개. 그런데 실전 배치는 러시아가 1,570개, 미국이 1,750개. 실전 배치는 미국이 훨씬 더 핵무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영국이 215개, 실전 배치가 120개. 프랑스가 290개 핵탄두를 갖고 있고 실전 배치는 280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90개를 갖고 있어요. 요 조그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90개의 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 국가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핵탄두를 쓰기 시작. 물론 이스라엘은 군사력도 전체 중동 군사력보다 이스라엘 한 나라의 군사력이 훨씬 더 막강하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충청북도만한 나라가 뭐 옆에 이집트, 뭐 이란, 이라크,
이라크, 뭐 시리아, 이런 터키 이런 나라들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는 거죠. 파키스탄 인구가 2억 명이 넘는다고 그랬죠.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원수죠. 이 파키스탄이 160개, 근데 실전에는 한 150개 정도. 근데 실전 배치를 거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도도 150기를 갖고 있고, 중국은 320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북한이 30에서 40기 정도, 되는데, 이게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가질 수밖에. 왜냐하면 북한은 다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핵이 없으면은 북한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핵포기 시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미국이 무서운 게 항공모함입니다. 항공기를 함재, 항공모함, 비행기의 엄마라는 얘기죠. 일반적인 주력 전투용 군함과 달리 함재기, 배 위에 할 수 있는 비행기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군함이죠. 군용기들을 태우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항공 전투부대. 군 공항이라고 그러니까 공항이 있다고 활주로가 있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대로 운용한다면 해당 국가 해군력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반면 제대로 운용 못하면 차크리 나루엣처럼 나룻배 취급을 당합니다. 예, 차크리 나루에벳은 태국에서 처음 항공모함을 운영하겠다고 중국에서 갖고 온 배인데 이걸 운영을 못하면 그냥 나룻배에.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에서 항공모함을 제대로 운영하는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예, 항공모함을 보유할 경우 지구의 대다수 지역을 재래식 전력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구의 70%가 바다야.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으면 전 지구의 70%의 나라를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바다가 연결되어 있죠. 서로 왕래가 가능한 데다가 문명에는 대량의 물이 필요하고 그 결과 대다수의 인구와 산업시설 해안선 300km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300km면은 항공모함을 그 해안에 갖다 놓고 배를 띄우면은 그냥 이 항공기가 전투기가 가서 모든 지역을 폭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항공모함이 사용하는 함재기는 지구의 100%를 차지하는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이 물과 하늘의 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핵무기 사용은 모든 나라를 적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최후의 수인점을 감안하면은 항공모함만큼 적절한 강도의 원거리 군사력 투사 수단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10척의 니미츠급 항공, 니미츠라는 건 함장 이름이에요.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2017년 취역한 신규 함구인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 1번함 제럴드 포드를 더해서 총 11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20척까지도 지금 수주하고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현대전에 있어서 전쟁에 꽂힌 항공기의 보조격인 수단으로 항공모함이 이용이 됩니다. 미국 기준으로 항공모함의 함대는 배수량, 이게 한번 이렇게 10만 톤이라는 건 뭐냐? 물을 10만 톤을 밀어내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니미츠 같은 대형 항공모함과 80여 개의 고성능 함재기, F-35 같은 거, 그리고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순양함, 이지스가 신의 방패라는 뜻이죠. 구축함. 우리나라는 지금 이지스를 3대인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지스 한 대면은요, 3,000 지점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고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스, 항공모함이 한 대 가면은 항공모함 한 대만 가면 비행기가 와갖고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지스함이 3대가 따라가면은 어떤 비행기도 항공모함 근처에 오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지하에 물속에서 항공모함을 가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이 5대 정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편성을 항모 전단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 한 대만 있는다고 항공모함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라오닝함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이 아니라 그냥 큰 배예요. 큰 배. 실로 미 해군 1개 항공모함 전단의 파괴력이 웬만한 중견국가
2, 3개 공군 전력을 다 합친 것과 정예 육군 두세 개 사단의 파괴력만큼 강력한데 이런 항공모함 전단을 11개 운용 중에 있고 20개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할 기미를 보인다면은 서해안에 항공모함 한 대, 동해안에 항공모함 한 대만 딱 갖다 놓으면은 북한 어느 지역이든 다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10분에서 30분 사이에.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핵을 쓰지 않는 한은 한국을 강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북한도 한국을 핵을 강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핵 방사능이 서울에 떨어지면은 평양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쓰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외에 그냥 무늬만 갖고 있는 나라, 항공모함 무늬만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일본 무늬만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미국의 공군 전투력, 육군은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육군이 전쟁하는 거는 거의 없죠. 물론 이란, 이라크 전에는 조금 그렇게 육군이 했지만은 지금은 무인 비행기까지 스텔스기까지 날아다니니까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2020년 1월 기준으로 미 공군은 32만 1,444명의 병력을 갖고 있고 14만 1,880명의 군무원, 그 다음 6,920명의 비상근 예비역을 갖고 있어요. 10만 5,700명의 공군 주방위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5,369개의 항공기와 406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170개의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이제 하나인가 2개 보유하고 있는데 공군이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이 170개야. 그러니까 그냥 지구 어디나 손바닥 들여보듯이 들여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 국가라는 거예요. 굳이 군사 전문가가 저처럼 군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 발발 2시간 만에 북한은 평양뿐 아니라 국방위원장 김정은과 근 수뇌부가 숨어있는 곳 모두가 폭탄 파편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을 만큼 공포의 전투력을 지니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그 스텔스가 아니라 트럼프가 그렇게 소리를 뻥뻥 치는 거죠. 요즘 스텔스 전투기를 넘어서 무인 전투기까지 운용하고 있는 미국과 맞설 나라는 현재 지구상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이 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전 세계 국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과 제국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냅니다. 미국도 지난 제국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 로마, 가까운 멀게는 오스만 투르크, 나폴레옹, 이런 영국, 다 이런 일본까지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죠. 이제 앞으로 미국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제가 역사, 지리, 경제, 문화, 국제 관계까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왜 미국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 왜 저렇게 미국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경고를 하는가, 우리나라한테 12억 달러 정도 되는 걸 50억 달러 내라고 이렇게 정말로 왜 깡패짓을 하는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대충은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대한 이해, 관심 갖고 많이 여러분들 제 강의 경청을 하시면은 아마 이제 1492년 콜럼버스 발견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대항해 시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이 원주민들하고 어떤 관계를 했는지, 또 처음 뉴 잉글랜드가 어떻게 식민지에서 영국과 독립 전쟁을 하고 또 남북 전쟁하고 그다음에 1차 세계 대전을 참가하면서 세계 패권 국가가 기초 통화를 할 수 있고, 미국은 굳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점령해봐야 그 들어가는 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없는 헛발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트럼프를 좋아하지만 내놓고 좀 트럼프를 지지하기
그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샤이 트럼프조차들도 이번에는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그 후보가 거의 대통령이 이제 될 것으로 확정이 되는데 또 트럼프는 소송을 지금 건다고 펜실바니아, 뭐 조지아, 뭐 이런데 위스콘신 이런데 이제 마지막에 아주 간만에 처음에 본인이 너무 앞질러 있다가 따라잡히니까 좀 화도 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 대통령 선거상 참 아름다운 것은 진 사람이 먼저 축하 전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자리에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내려오지 않고 백악관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소송을 걸어서 대법관들한테 그 대통령 당약에 대해서 맡긴다면은 미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굉장한 혼란을 겪을 겁니다. 자중질환. 바깥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안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죠. 정말 트럼프가 나라를 생각한 이 세계 제1의 패권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군사적으로 220개 나라가 되는 전 세계 나라가 미국하고 싸워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손이 뻗치지 않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봐야 돼. 하다못해 북한도 지금 미국이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에 북한도 저렇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군사력, 경제력을 절대적으로 쥐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이 자기네들이 제1국가라는 인식을 가진다면은 좀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아주 큰 국가인데 아주 쪼잔한 국가로 만들었어요. 지금 11월 3일, 4일 여러분들 뭐 좀 투표 때문에 미국 투표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은 저는 너무너무 지금 이제 5천만 명이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5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미국은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5분의 1이 미국에서 발생합니다. 11월 5일 상황도 하루 확진자가 11월 4일은 12만 명인데 11월 5일 날은 10만 5천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4.16 국회의원 선거할 때 얼마나 방역을 철저히 했습니까? 그래서 확진자가 그 투표 장소에서는 거의 한 명도 안 나왔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국가 원수,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국가 원수가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제가 보기엔 중고등학교 수준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세계 제1강대국가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1,000만 명이나 되는 미국 국민을 감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본인 트럼프도 코로나19에 걸렸었지만 미 국민 아메리카 합중국 현재 23만 9,829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이 하루에 10만 명, 물론 인구가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한 6배 정도 많죠.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 1,000만 명 걸릴 동안 우리나라는 2만 7천 명밖에 안 걸렸어요. 오늘 좀 확진자가 늘어났죠. 뭐 할로윈데이인가 뭔가 때문에 사람들이 좀 모이는 바람에 125명이 늘어났고 사망은 1명입니다. 미국은 하루에 얼마씩 죽느냐면은 1,000명씩 죽어. 1,000명.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은 1000분의 1. 미국이 1000에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우린 1000분의 1, 대한민국은 1이라는 거예요. 오늘 1명 죽었고 미국은 1000명 죽었죠.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300분의 1.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역을 잘하는 거죠. 저는 제가 언젠가 토요 특강에서 트럼프와 듣는 마음으로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그것도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트럼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듣지를 않아요.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마치 자기가 전문가이냐 코로나19 브리핑을 한동안 본인이 나와서 했죠.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그리고 질병본부 정은경 지금 총장이 됐지만은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딱딱딱딱 브리핑을 했는데 이 트럼프는 이 상황을 모르고 미국 국민을 정말로 공포로 몰아넣은 거죠. 아마 사실 트럼프가 미국 세금도 낮춰주고 일자리도 많이 지켜주고 중국을 아주 보기 좋게 견제하는 것도 좋고 또 미국 사람들 내에서는 불법 이민자 차단해주고 허물도 많지만 경제 문제 잘하고 트럼프의 정책이 사나이답고 마초 같아서 또 미국의 국익을 생각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샤이 트럼프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트럼프를 반대하느냐? 지도자 감이 못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사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업을 하다가 대통령이 됐죠. 이 정치를 사업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긴 인권도 있고 또 역사도 있고 국제적인 어떤 관계도 있고 국제적인 책임도 있고 그래서 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사실은 정말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충실히 아는 사람이야말로 정치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만 버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윤리도 없고 생명 존중도 없고 어떤 질서도 없어요. 그런 것을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11월 2일 날 동부 구치소로 지금 갔는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행적을 보면은 정말 깜짝 놀라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였어요.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은 다 잘한 거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트럼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오고 돈 버는데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이 거대한 나라, 이 위대한 나라를 아주 좀스러운 나라로 만든 사람이 트럼프예요. 지도자 감이 못 되고 대통령 감이 못 되죠. 지난 250년, 1776년 독립, 78년 독립하고 난 다음에 250년이 걸렸는데 250년간 쌓아온 미국의 명성을 단 4년 만에 다 까먹었어요. 트럼프가. 다시 이거 일으켜 세우려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한참 시간이 걸릴 겁니다. 트럼프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죠. 또 트럼프 반대하는 사람들 코로나 대응 못하는 거, 이민자 정책. 원래 이민자의 나라인데 이민자를 안 받아들이니까 이거는 그 나라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요거 강의 끝에 또 조금 더 미국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은 유럽 사람들이 미국 원주민들, 아메리카 원주민들 다 죽이고 뺏은 나라예요. 그래갖고 그 기가 막힌 자원, 그 좋은 토양, 그 어마어마한 그 부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게 지금의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을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미국인들이 많이 했던 거죠. 인품이 떨어지고 막말을 참 많이 했죠. 막말을 정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야말로 동네 깡패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을 서슴없이 부끄러움 없이 트럼프는 했죠. 파리 기후변화 협약,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환경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탈퇴를 해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외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은 지금 파괴된 게 아니다. 지구온난화는 있지 않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싱크탱크들이 말하는데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다. 이게 눈 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트럼프가 많이 보였죠. 중국과 경제 보복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피곤해졌어요. 아니, 세상을 좀 행복하게 살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해가야 되는데 아주 트럼프는 전 세계를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주한미군 군사비 한 11억 달러 정도 하는데 50억 달러 내놓을, 이게 깡패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지금도 11억 달러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한미군들은 부를 누리면서 한국에서 저도 이 주한미군 부대를, 평택 부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미국 뭐 기가 막히게 시설을 잘 해놓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5배를 더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50억 달러 내지 않을 거면 자기네들 미군 철수하겠다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사실은 미군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견제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방패막이 되는 거예요. 신의 방패라고 이지스함의 역할을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필요한 나라죠. 자기네들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아주 중요한 나라예요. 그럼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철수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패권 국가의 대통령이 카이사르가 할 짓은 아니죠. 미국 우선주의 국가안보 전략, 그 다음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TPP,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좋은 일이라면서 탈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북미 자유무역 나프타 재협상, 한미 자유무역 협정은 끔찍한 협정이라며 폐기까지 압박을 트럼프가 했죠. 반이민 행정명령, 이슬람 8개 국가와 북한을 잠재적 테러 국가로 해서 이민과 입국 자체를 못하게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제일 제가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멕시코 국경 봉쇄 장막 설치한 거예요. 36억 달러를 거쳐서 2020년 말까지 800km를 담을 쌓는 거예요. 36억 달러. 사실은 제가 미국에 가보면은요, 미국 경제가, 미국 사회가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멕시칸들이 와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이 식당에서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쓰레기 처리를 하는 사람들은 백인들이 하지 않아요. 전부 멕시칸, 스페니시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스페니시, 맨 밑에 스페니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럽 이민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은 굉장히 높은 층에 있죠. 높은 층에 있고, 그 다음에 백인들이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멕시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고 장막을 36억 달러를 해갖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게 사실 진짜 통 큰 정치는 못 되는 거죠. 또 이란 핵합의 준수 불인증. 그래갖고 이란을 좀 끌어내야 되는데 이란이 한 7천만,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 굉장히 이란도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많이 좀 이걸 오픈하려고 우리나라 물건도 굉장히 많이 이란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를 평화를 이끌고 가지 않고 대립과 반목으로 이끈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인 거죠. 2020년 트럼프 이번에 공약을 보면은요, 보호무역주의예요. 미국의 무역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아프리카 사람들, 또 아메리카 사람들, 또 동남아시아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교역을 더 많이 확대를 한다면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먹고 살만하고 미국도 시장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귀찮은 거죠. 인종적 차별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 미국 우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Greater America, 다시 Again Greater America, 위대한 미국을, 뭐가 위대한 미국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위대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이 트럼프는 끝도 없는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적대시 정책을 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건 미국 국민들도 중국을 밟는 거를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전 미국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바이든도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중국 밟을 겁니다.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 물론 위협이 될 수 있죠. 위협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거를 평화로 근데 인간이라는 게 이게 나중에 내가 창세기 강의할 때 얘기하겠지만은 인간은 이거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많이 나오죠. 코로나19 책임을 중국에게 묻겠다는 것도 공약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 코로나 백신 및 기술을 해킹 시도했다는 주장.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 견제하겠다는 거, 이게 공약이에요. 합법 이민도 대폭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이민자들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지금 여러분들 사실 미국을 가보면은요, 그 몇몇 대도시들 빼고는요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그냥 있어요. 그냥 그 땅의 크기라는 건 상상도 못할 만큼 넓은 땅을 갖고 있어요. 불법 이민 차단, 국경 장벽 강화, 부유층 대기업 친화 정책, 외국인보다는 미국인, 그 다음에 영주권 비자 발행 줄이기. 그냥 미국의 문을 틀어막겠다는 거죠. 이게 공약이에요.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한다면은 아프리카 말라리아 퇴치, 그리고 아프리카 경제 활성화, 또 남미, 지금 아르헨티나도 불안하고 브라질도 불안하잖아요. 남미 경제 부흥, 원조, 난 이런 거로 해서 좀 더 전 세계를 하나로 보고 시장을, 원래 시장이라는 게 미국 정책이 식민지를 거의 두지 않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런 거를 트럼프가 까먹었나 봐요. 그래서 또 유대인 우선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리, 제가 미국 예루살렘에 가 있을 동안 이걸 발표를 하죠. 미국이 그래서 외교적 고립을 자처하고 이슬람과 중동과 대립을 끌어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지지를 한 거죠.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 그러니까 나는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가서 찍는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많이 돌려줬다 이거예요. 세금을 돌려주고 외국으로 나간 일자리도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사람들이 외국으로 다 내보내고, 좀만 교통 잘못해갖고 영주권 아니면 다 쫓아내고 그렇으니까 완전 고용이라고 그럴 정도로 일자리 돌려줬기 때문에 트럼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바이든 처음에 개표할 때는 바이든이 밀렸죠. 원래 밀리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이번 정부는 한 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57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그러고, 경제가 살면서 달러 가치가 높아졌고, 그냥 미국 자체만 행복하려고 그랬던 거죠. 미국인의 삶의 질도 높아졌고, 전 세계에서 욕하는 소리는 안 들리는가 봐요. 트럼프는 사실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국가를 경영했기 때문에 미국 제1국가가 제3국가가 떨어진 거예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사업하기가 편해졌다고 하고, 대통령이 바뀌면 사업 환경이 다시 바뀌기 때문에 트럼프를 많이 찍어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좋아질 건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꽃놀이패예요. 우리나라는 중국 입장에서도 꽃놀이패고,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는 꽃놀이패고,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는 꽃놀이패예요. 우리나라 지금 미국 무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샀어요. 몇십 년 동안 끝도 없이 무기 사죠. 경제 또 기침하면은 우린 독감 걸리죠. 이 미국에 줄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한국에 대해서 겁박하고 협박하는 한미 동맹이란 말은 지속적으로 하지만 트럼프는 그냥 아주 앞뒤 재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북한이 평화 통일을 이루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꽃놀이패가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들을 꽃놀이패로 만들 수 있어요. 중국은 어차피 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우리나라를 통해야 되고, 미국, 일본도 이 아시아, 중동아시아로 유럽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가면은 완전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한가운데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일을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은 미국하고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선거는 끝났고, 미국의 민심은 트럼프한테 등을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바이든이 또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 건지는 제가 미국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라는 그 아메리카 대륙을 유럽인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럽 지중해 무역의 몰락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메흐메트 2세가 19살인가 20살 때, 22살 때인가, 나도 알렉산더처럼,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콘스탄티노플 동방 가톨릭의 아주 핵심인 거기를 콘스탄티노플을 내가 함락시킬 거다.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공성전이라고 그러죠. 이 벽을 4m가 넘는 벽을 뚫는 포를 어마어마하게 쌓아갖고 결국은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그 후로 그리스 아테네까지 정복을 하죠. 그리고 아라곤이라고 동지중해 아라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차지를 하죠. 그리고 레반트, 팔레스타인, 시리아 무역을 차단을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스만 세력은 중부 아드리아해까지, 크로아티아 직전까지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베네치아의 영토였던 크레타섬을 정복하면서 유럽 지중해,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까지 이 비단길 무역을 비단하고 후추, 향신료, 이거를 아주 어마어마한 향신료가 넘나들었는데 딱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력이 딱 가운데 버티니까 항로가 없어진 거예요. 당시 블루칩으로 여겨졌던 향신료를 안정되게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 해상권을 다 장악하니까 이때부터는 지중해 중심 정치 경제가 서유럽 신항로 개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 이 지도가 나갈 겁니다. 유럽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레반트 지역을 통해서 중동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두낭, 이 비단 중국까지 장안까지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 옛날에는 이 비단길이 이어졌는데 이슬람이라는 딱 국가가 버티고 있는 거죠. 가톨릭이 이슬람하고 대치가 되니까 가톨릭 국가였던 서유럽 국가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비단길을 포기하고 해상으로 인도로 가자. 그래갖고 인도 해상길을 계속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도로 가는 아프리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러면은 유럽에서 어떻게 아프리카 희망 케이프타운을 해서 인도로 갔느냐? 이게요. 파도가 이렇게 해안선에서 한 20km, 30km 넘어가면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 직사각형으로. 그때 막 이제 제가 창세기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막 지구가 둥글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보통 선원들은 의식이 저 끝에 가면은 완전 레비아탄, 바다 괴물한테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또 파도도 세갖고 이 배들이 그 큰 파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해안선 한 10km, 그러니까 계속 해안이 보이는 거야. 유럽,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서아프리카를 계속 따라오면서 해안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면은 아프리카에 이제 배를 대고 또 식량도 물도 구해갖고 또 가고 그래갖고 인도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신항로 개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그쪽 지구가 둥글다면은 그냥 쭉 서쪽으로 가면은 서쪽에 인도가 있으니까 되지 않느냐. 대항해 시대 때 그런 생각을 해요. 15세기, 1400년부터 유럽인들이 항해술을 발전시킵니다. 이제 지구가 동그랗다는 생각을 하고 아메리카로 가는 항로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와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에 후추를 만드는 생산해내는 섬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아시아로 가는 항로, 일본까지 가는 항로를 발견하고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는 다양한 지리상의 발견을 이룩한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이제는 전 지구에 몰랐던 거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었던지 몰랐던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성경 특강에도 나가고 있지만은 서유럽 중심의 세계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정가운데가 될 수 있다고.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그런 우리의 세계관을 남한도 갖고 있고 북한도 갖고 있으면은 북한도 이 남북한이 평화를 통일을 하면 우리가 대륙으로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고 대양으로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해야 돼.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동그래. 어마어마한 변화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포르투갈의 엔리크라고도 그러는데 엔리크 왕자를 주축으로 해서 전부 다 리스본에다 다 사람을 모아요. 그래갖고 연구를 해요. 항해술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천문학도 공부를 해갖고 15세기 초중반에 이 엔리크 왕자가 대서양 방면에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 가서 이제 포르투갈 가서 하니까 이탈리아가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콜럼버스. 이탈리아는 아예 바깥으로 나갈 생각 자체를 못했죠. 그건 꿈도 못 꿨어요. 그래갖고 이제 스페인에 포르투갈에 가서 나 좀 좋아보라. 내가 이제 인도 항로를 찾겠다. 그러니까 야 어리고 반푸너치도 없는다. 저기 나가갖고 살아 돌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 멀리 나가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벨 스페인 여왕한테 가갖고 설득을 하죠. 어쨌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유럽 아메리카 항로 개척이 있고 바스코 다가마의 아프리카 남단을 통한 인도 항로 개척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에서부터 계속 해안선을 따라서 그래갖고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의 인도 서쪽에 도착을 하죠.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세계 일주가 돼요. 세계 일주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떠나갖고 아메리카 그리고 남극에 저도 거기 가봤지만 마젤란 저는 케이프타운 희망봉도 한 6번인가 7번 갔다 와봤어요. 사람들이 거기를 넘어가갖고 저 파도가 굉장히 세요. 남극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그거를 해낸 거죠.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합니다. 필리핀에 가갖고 마젤란은 죽고 남은 이제 선원들이 필리핀을 통해서 인도로 해갖고 다시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해서 스페인으로 도착하는 이게 아주 15세기 말 1492년에 아메리카 발견하죠. 16세기 절정 1622년에 세계 일주를 하니까 이 영향으로 고대 이후 동서양 교역이 육상으로 했던 비단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대서양 그러니까 대서양에서만 자기네들끼리만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아니고 자기네들끼리만 했던 무역 북유럽, 이 아주 북유럽이 또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그 네덜란드, 덴마크, 이 바이킹 족속들 해상무역을 독점했던 한자 동맹이 타격을 입어요. 완전히 아메리카로 가면서 한자 동맹은 영어 한자가 아니고 한자, 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피를 이렇게 칼로 해갖고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다. 우리가
무역을 할 때 약속을 어기지 말자. 그래갖고 칼로 이렇게 해갖고 약속을 그렇게 하는 한자 동맹도 커다란 타격을 입죠. 어쨌든 스페인 정복자들은 이제 식민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해요. 전 남미를 스페인이 다 하죠.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멕시코도 스페인이 다 갖고 가죠. 그리고 이 미국 미 대륙의 아랫지방을 스페인이 갖고 가죠. 영국, 지금 동부 뉴욕 있는데 영국이 많이 갖고 오고, 또 프랑스는 중부. 그래갖고 뭐 네덜란드 전부 다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갖고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하고, 그래서 그거를 동인도 회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립을 해서 이제 인도, 뭐 아시아 이거를 전부 다 착취해 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세계관을 서유럽 세계관으로 끌고 갔던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사실은 미국 역사 별로 안 배웠어요. 중국 역사도 그렇게 많이 안 배웠어요. 유럽 역사를 쓸데없는 뭐 합스부르크, 뭐 무슨 리어 왕, 아주 프랑스, 뭐 프랑크족, 뭐 게르만족,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유럽 중심의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던 거죠. 성서도 유럽 중심으로 성서를 바라봤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완전히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뭐 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야가 굉장히 많이 넓어진 거죠. 저는 이런 넓은 시야를 갖게 된 것이 인류한테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넓은 시야로 성서를 바라다 보면 성서가 신비의 책이 되는 거죠. 하느님의 역사에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유럽, 그러니까 뭐 영국, 프랑스, 뭐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까지 전 세계를 식민지화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완전히 유럽같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네덜란드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도 우리가 좀 멀게는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식민지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 국가들은 중개 무역을 통해서, 아니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와가지고 후추도 사가야 되고 비단도 사가야 되는데 이게 이슬람하고 이게 충돌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도는 항로를 개척하고 아예 아메리카를 발명해서 대륙을 발명하고 완전히 무슨 뭐 담배, 뭐 옥수수, 감자 어마어마한 양을 이제 아메리카, 서인도 제도라고 많이 들었죠. 지금 말하면 도미니크 공화국, 그 다음에 바하마 이런 지역을 서인도라고 지금도 부릅니다. 이쪽을 동인도, 아메리카 쪽에 있는 카리브 해역 있는 데를 서인도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좀 사진으로 나갈 거예요. 어쨌든 이 아주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랍 오스만 투르크는 중개 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이 올스톱하게 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슬람 국가들이 발전을 하지 못해요. 다른 나라들은 근대 이제 산업혁명 일어나고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는데 오스만 투르크는 16세기 그 상태를 그대로 19세기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오스만 투르크는 프랑스한테도 뺏기고 영국한테도 뺏기고 계속 뺏겨가면서 영토가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영토를 거의 다 뺏기죠. 그러면서 지금도 사실은 터키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굉장히 큰 나라인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그 영화는 그 중개무역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도 전 근대적 요소가 남아있고 지금 많은 경우 중동은 굶주리고 있죠. 이 세계 경제라는 게 이게 내가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주창했던 미국이 트럼프가 잘못했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하나로 바라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나누어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못했던 거죠. 요 향해술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럽인들에게는
중국에서 들어온 나침판, 요게 페르시아로 들어와요. 그 나침판이 유럽인들 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원양항해에 아주 필요한 지시나 기술이 없었어요. 현재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아메리카라는 거, 중국, 인도 존재는 이게 연결은 되지고 물건이 왔다 갔다만 하지, 이게 몇몇 여행기에서 이 마르코폴로 뭐 이런 거에서는 있긴 있는데 정확한 지식이 정보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슬람과 교류를 통해서 전래된 나침판, 아스트롤라베, 관측용, 계시용이에요. 요거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거 저기 사진으로 나갈 겁니다. 과학기계, 그 다음에 4분의 매월 1월 초 북쪽 하늘에서 나타나는 유성우,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쌍둥이 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를 보면서 저쪽이 북쪽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뭐 저도 지금 요즘 맨날 화성하고 금성이 이렇게 막 뜨면서 서로 위치를 바꿔 가요. 그리고 저는 북극성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죠. 카시오페아 북두칠성의 정가운데 있는 게 북극성이에요. 항상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매일 밤에 이렇게 별을 보는 사람들도 하는데 그 옛날에 그 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그런데 나침판의 도움을 받으면서 원양 항해술을 배울 수 있죠. 변방에 위치해 있고 살려면 밖으로 나가 있던 포르투갈 스페인에 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포르투갈도 제가 가봤지만은 굉장히 척박해요, 나라가. 그래서 이 나라는 상업을 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나라야. 그래서 리스본이라는 게 국제 대학도 생기지만은 국제 무역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하면서 포르투갈이 항해술과 해양 지도를 만드는 능력이 생김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슬람이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이 비단길을 막으면서 무역 항로가 막히면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다른 이야기를 막연히 들으면서 또 그때 이제 지구가 동그랗다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이야기가 같이 막 맞물어지면서 미국이라는 대륙, 남미라는 대륙, 북미라는 대륙을 발견하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이 인류 역사의 변화가 옵니다. 이게 사실 우리한테까지 미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합중국이 전 세계 패권 국가가 그래서 됐잖아요. 그래서 그 패권 국가의 힘으로 우리 6.25 전쟁에 참전을 해갖고 우리가 공산화되는 걸 막고 우리는 미국의 볼모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는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미국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년에 불행하지 않으려면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 버릇만 조심하신다면 말년에도 운이 살아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첫 번째는 나의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헤어지곤 합니다. 그중 일부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 자신의 약점이나 과거의 잘못된 일을 호기롭게 털어놓곤 합니다.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공감이나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말하고 나면 왠지 조금은 속이 후련해진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이란 것과 왠지 모를 공허함이나 찝찝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힘든 이야기도 말하지 못하면 그게 깊이 있는 관계일까? 속 얘기 안 하는 게 친구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친구든 지인이든 그들은 결국엔 남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이야기나 내 약점을 공유하면 더 깊은 인간관계로 지속된다고 착각을 하며 사는데요. 얼마간은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관계라는 것은 영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지나고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런 대화는 자기 자신에게 화살로 돌아옵니다.
또 다른 힘든 상황이 생기게 되면 내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그것을 근거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말한 나의 힘든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나에 대한 편견과 색안경을 씌워주는 것과 같지요. 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극복하지 못한 과거의 약점은 현재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격언을 보면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위로받고 싶어서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화살로 돌아와 다시 나의 가슴을 때리는 겁니다. 때로는 아픔, 약점 혹은 실수 등은 그냥 세월 속에 흘려보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다면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묻어두지 말고 그것에서 배워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지혜 중 하나입니다.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두 번째는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합니다. 나중에 관계가 안 좋아지면 내 비밀이 치부가 되고 발목이 잡힙니다. 하물며 타인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십니까?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거리를 주지 마세요.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세 번째는 절대 돈 자랑하지 마세요. 들떠서 생각 없이 했던 돈 자랑으로 말년의 재물복 다 나갑니다.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요. 더욱이 요즘은 물질과 마음 둘 다 궁핍한 세상이다 보니 돈으로라도 자존감과 우월감을 남의 눈치 안 보고 누리고 싶은 마음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건 먼저 돈에 대한 얘기는 절대로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자칫하면 친구를 잃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재물복이 사라지며 재산마저 잃을 위험이 있는데요. 진짜 친구라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나와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과의 격차가 확 벌어지는 기분이 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삼성 이재용 회장을 보고 시기 질투하진 않습니다. 원래부터 나와의 격차가 말도 안 되게 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심하게 짠내가 나거나 힘든 상황을 겪는 사람의 콘텐츠일수록 인기가 많은 맥락과도 같은데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고 자기 위안과 승리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돈은 내가 많다는 걸 남이 알아도 문제이고 내가 적다는 걸 남이 알아도 문제입니다. 혹여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함으로써 친구와의 관계가 손상되거나 돈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해 친구를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돈이 너무 없어 보여도 사람들이 멀리할 수도 있으니 적당히 꾸미고 적당히 쓰면서 말년을 지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돈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결혼자금이다, 사업자금이다 하면서 노후 자산을 턱턱 내놓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자신은 백발이 성해지도록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거 아껴서 자식 손에 쥐어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노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그것 또한 내 노후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사소한 거짓말을 하면서 임기응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왜 나이 먹고 저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거짓말이 정말 큰 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라도 이것이 버릇이 된다면 정말 신뢰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쩌다 상대와의 대화에서 말문이 막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 숨기고자 했던 모든 것이 다 탄로가 나고 사소한 거짓말에서 시작한 행동을 감추기 위해 걷잡을 수 없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바로 눈앞의 현재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말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상황이라면 정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고자 한다면 나 스스로 먼저 신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년에도 귀인을 만나 뜻밖의 기회가 생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다섯 번째는 나의 목표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말년이라도 나의 긍정적인 목표를 굳이 남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부정적인 반응을 듣기 쉬운데요. 사람들은 훈수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목표냐? 그냥 살던 대로 살지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를 말하는 것은 훈수 두는 사람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투심을 느낍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부러워하면서도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목표를 말하는 것은 대체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의 목표를 듣고 진정으로 응원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여러분의 목표를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목표는 소중하므로 그것을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 조용히 혼자 그동안 해보지 못한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성취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인생 말년의 낙인 것입니다. 성공하고 나서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없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오감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년이 편안해집니다.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면서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삽니다. 그리고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남 이야기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듣는 사람을 죽이고 비난의 당사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누군가에 대한 비난을 같이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그들이 나와 한편인 듯 느껴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신뢰가 요구되는 좋은 기회들이 내게 왔을 때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기적적으로 내가 한 이야기를 무덤까지 가지고 갈 사람이 있다면, 남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디 남의 단점에 대해 입에 올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남의 비밀과 사생활은 무엇보다 흥미로울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재미에 너무 빠진다면 자칫 입이 가벼운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어질 수 있으니 남의 이야기, 특히 남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신중을 기하심이 어떨런지요.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7번째는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세요.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으면 뒤에 후회하지 마세요.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옵니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세요.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합니다. 설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운의 신호를 알아채고 그 운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이 바뀌는 징조 첫 번째,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고 인생에 지지 않고 베푸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마음속에서 원망과 시기 질투 등이 사라지고 평온을 얻을 때 대운이 오는 징조로 알고 더욱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셔야 더 빨리 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내 환경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사업체에 변화가 옵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이죠. 내가 간절히 원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 둘씩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악의 상황이 먼저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인생에 큰 시련을 준 뒤에 극적인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만일 어려운 일이 닥쳐도 결코 물러서지 말고 꼿꼿이 버텨내야 합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습니다. 골똘히 생각해 보십시오.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방법을 찾게 되고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세 번째, 내 주변 인맥들이 바뀝니다. 지인이든 아는 사람이나 친구든 대운이 들어올 때는 만남이 싫어지게 됩니다. 즉 득이 안 되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시간 낭비를 안 하려고 행동하게 됩니다. 평소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담소를 나눴던 사람들이라 한다면 이런 만남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며 그런 사람들이 서서히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안 하게 됩니다. 내 운을 가로막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은 의외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서서히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혼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지지 마셔야 됩니다. 천천히 새로운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늘 긍정적인 사고와 생활 태도를 갖게 됩니다. 매사에 불만, 불평, 남 탓, 부정적인 생각 등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이 대운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바뀐다든지 마음과 생각도 긍정으로 하지만 말 또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말을 예쁘게 하거나 표현을 합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마인드가 됩니다.
누가 보아도 좋은 관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체에서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협력하고 돕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사방에서 몰려들어 함께 협조한 이 일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운을 내 것으로 확실히 만드는 방법은 내 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겠고 꾸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5번째, 얼굴색이 바뀝니다. 일이 안 풀리고 힘들면 얼굴이 새까맣게 변합니다. 여성분들은 기미나 잡티가 올라옵니다. 이럴 때는 기운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반면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다르게 잘생기고 이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났는데 요즘 얼굴 좋아졌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운이 좋아지는 신호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심상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얼굴의 표정이나 피부색으로 바로 표출됩니다. 이마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 대운이 들어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표시가 나듯이 좋은 일도 표시가 나게 됩니다. 6번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목소리에 기운이 생기고 기분과 기운이 평소보다 상승되어 있으며 평소에 내가 안 하던 일을 시도해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갑자기 집에 짐들을 정리한다든지 집에 가구 배치를 바꾼다든지 등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평소보다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잠을 많이 자지 않아도 몸이 개운하고 활력이 넘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직감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느낌이 좋은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런 징조는 나에게 좋은 기운이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길몽이라고도 하죠. 이런 상태들이 지속되면서 나의 컨디션이 상승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됩니다. 인생 긴 것 같았으나 눈 깜짝할 사이 벌써 노년이니 세월 정말 잠깐입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서니 세월이 마치 급행열차를 탄 듯합니다. 올라갈 때는 그리도 멀더니 내려올 때는 너무 빠른 노년의 시계이자 삶의 달력이니 어쩌면 좋을까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노년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생의 한 단계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성숙하게 늙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은 늙을수록 외형은 초라해지고 육신은 나약해집니다. 기억은 쇠퇴해지며 자꾸만 말이 많아집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보다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워합니다. 검버섯이 피어나고 주름살이 깊어갑니다. 무심한 세월 따라 속절없이 늙는 것을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름 잡힌 표정에서 연륜이 쌓인 노인만의 기품을 뿜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목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꽃이지요. 가끔 인격이 훌륭한 노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만고풍상 다 겪으며 살아온 경험을 살려서 매사가 슬기롭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고 경우가 밝으며 배울 점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 마음 가는 대로 거침없이 행동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큰 소리를 치면 꼰대라고 손가락질을 받기 십상입니다. 외형의 늙음은 어찌할 수 없지만 추하게 늙지 않으려면 마음만이라도 꼰대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욕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항상 귀를 크게 열고 온화한 표정의 노인으로 나이 들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게 달린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노인분들은 긍정의 표정으로 하루를 잘 살았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늙어서 아름답지는 못해도 적어도 추해 보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성숙한 내면을 가지기 위해 피해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스스로에게 적극적인 처방을 하여 성숙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남이 내 흉보는지도 모르고 말을 독점하고 떠드는 사람입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옛날에는 60을 넘기면 잔치를 열었고 70을 넘기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많고 노인은 적었으니 큰 소리를 내도 집안이나 공동체에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역전되었습니다. 노인이 넘쳐나면 존경과 대우는커녕 자칫하면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 십상입니다. 노인이 많다 보니 그만큼 꼴불견이 자주 눈에 띕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에서 보면
유난히 목소리 큰 노인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귀가 멀게 되면 자연히 목소리가 크게 되는 현상을 이해 못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면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전화 통화를 할 때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급한 내용이 아니면 빨리 끊는 게 주변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제 집 안방인 양.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를 견뎌야 하는 건 고역입니다. 젊은이도 예외가 아니지만 노인의 경우는 한 번 더 얼굴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 숱한 세월을 헛산 게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말이 많으면 기피의 대상이 되고 추하게 보입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는 금어는 옳지요. 노인이 될수록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말은 적게, 낮은 소리로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낮은 소리란 목소리의 크기만이 아니라 내 견해, 고집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인의 경계사항 중 첫째가 아집입니다.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서 작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또 편파적인 정치 찌라시를 올렸길래 내 불편함을 전했습니다. 전에도 사단이 벌어져 단톡방에서 나오는 일까지 있었는데 잠잠하다 싶더니 여전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친구로부터 정치 관련 내용은 올리지 않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한 발 뒤로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목소리 톤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간 생활에서는 무엇보다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말을 독점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매우 거만하고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함구개이란 말이 있습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라는 말인데 그러지 못하고 잘난 맛에 사는 노인을 칠푼이라고 했습니다. 칠푼이란 지능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란 뜻으로 그만큼 추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노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배려심 있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상에서부터 머릿속 사고까지 품위 있는 노년은 세월이 거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만한 절제의 노력이 따라야 하지요. 저는 이것을 노인이 지켜야 할 예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야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그래서 좋은 것이죠.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허풍을 심하게 떨거나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입만 열면 잘난 척과 허풍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모습이 꼴사납지만 그래도 관계가 있어서 받아줬더니 점점 더하는 짓이 가관입니다. 제 주변 친구 중 한 명은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합니다.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자랑 3가지를 꼽자면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식들 일로 인해 자랑을 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특히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거나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은 아픈 사람 앞에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그 자체로 스트레스이고 고통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축하보다도 자랑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습관은 오랜 친구마저도 멀어지게 합니다. 오랜 친구를 친구로 남게 하려면 면전에서 절대로 자식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 자랑을 꼭 하고 싶다면 부부 사이에서만 하세요. 이처럼 사회에서 잘난 척과 허풍이 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이거나 그 주변에는 별로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을 수시로 하는 사람은 겉으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야 부족한 것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은 의식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식에는 역설적으로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사실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은 그것을 굳이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갖춘 것은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는 곳일 수도 하는 일일 수도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남에게 나누려는 여유를 보입니다. 그것은 과시의 목적이 아닌 겸손과 배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결코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과 배려에서 그들이 가진 것이 보이고 이룬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일까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과시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자랑하는 것만큼 실제로는 보잘것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이룬 것과 별개로 과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겠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겸손하고 베풀 줄 아는 것, 겸손과 베푸는 삶을 실천할수록 실제로 부자 마인드에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들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는 허세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허세를 부린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건 집에 혼자 있을 때나 하는 생각이고 밖에 나올 땐 장롱 속 깊은 곳에 잘 보관해 두어야 하는 게 요즘 인생입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오랫동안 살아온 자의 지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거나 한두 번만 보고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몇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두 마리의 개에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선입견이고 또 하나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저 웃고 울기에는 그 숨은 뜻이 가슴을 찌릅니다. 인간은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두 마리 개를 쫓아버리는 한 마리의 특별한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개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확실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일가견입니다. 그런데 배우지도 않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떠벌리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잣대로 정죄하고 무식하면서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꼴불견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가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모임 참석 전에 어떤 애완견과 동반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버려야 할 많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이럴 거야 하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랬으니 이렇겠지 하고 편견을 가져버리게 됩니다. 어릴 때는 내가 잘 모르고 어리석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는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 지혜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고 눈 돌리지 않았는지, 귀를 닫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마음을 열고 생각을 기울여 주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꼴불견인 것만큼 선입견으로 미리 이럴 거야 하고 판단해버리는 것도 꼴불견입니다. 선입견은 대체로 부정적 인식의 의미가 강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모나 출신 지역, 학벌 등만을 보고 저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저렇다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죠. 살이 찐 사람은 미련하다, 고졸 출신 운운하는 것 등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상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입니다.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열린 생각을 가로막는 벽, 마음의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구체적이거나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들은
하등의 쓸모없는 몹쓸 생각들이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쉽사리 버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선입견 대신 호의를 갖는다는 감정은 친화력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접고 차별이나 비방을 멀리할 때 진정한 친구가 많아지고 살뜰한 이웃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나 좋은 이웃을 갖기 위해서도 나쁜 편견을 버려야만 합니다. 나이 들수록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시인 랄프 waldo 에머슨의 말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곧바로 신과 대화를 한다고 느껴야만 한다. 나이 들어 추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부를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은 사람을 대하는 가장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이 들수록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무슨 외모까지 신경 쓰나?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내면이 중요하지 자연스럽게 늙어가자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모 관리를 안 한 채로 시간이 많이 흘러 외모에 정성을 쏟는 친구와 비교하면 나는 확 늙어버린 안타까운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거울 속에 내가 너무 늙어버리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지난 날이 후회가 됩니다. 어느 정도의 관리는 내 자신의 외적 자존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노인들은 나이 들수록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들수록 많이 걷고 움직이면서 언행을 무겁게 하고 자기 관리에 힘써야 노궁이나 노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용모며 의상도 단정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유행을 염두에 둘 필요야 없지만 아무렇게나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 무릎 떨어진 바지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은 젊은 패기와 어울려 멋이 될 수도 있지만 노인에게는 초라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어가지만 외적 매력을 키우면 자신이 가진 내적 매력까지도 더욱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용실에 다녀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성분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분 전환입니다. 나빴던 일은 털어버리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참 효과 있는 방법 중 하나이죠. 오랜 기간 투병하신 분들이 자신의 외모를 치장한 후 생기를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감정 노화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 힘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세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예쁜 옷을 입거나 피부 관리를 하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외모 관리는 여성 노인들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분들 중 많은 분이 외모 관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외모 관리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의 질, 자기만족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또 외모 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첫인상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내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들 하지만 외모부터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를 본다고 해서 잘생기고 예쁘고가 아니라 다른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신뢰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회적 신용이 높아지지만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됩니다. 나이 들어서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은근히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부지런한 것은 쉽게 지속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외모 관리는 일자리를 얻는 것과 인간관계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노화는 자연의 섭리인 만큼 누구나 나이 들어가며 세월의 흔적이 외부로 드러나는 노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화 현상을 아예 멈추려고 하거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은퇴 후에 이제는 자유인이라며 흐트러진 외형의 모습이라면 자신의 용모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관리는 체력에도 격차가 벌어지지만 정신적인 면은 그 수준 차이가 더 큽니다. 자기 개발 안 하면 어딜 가나 지루한 꼰대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귀찮아도 사부작 자주 움직이시고 걷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늙었다고 새로 살 수 없습니다. 재고가 하나밖에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5번째는 나이가 많다고 혹은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에게 존경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노인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사회적 약자라고 여길 수 있지만 꼰대 같고 뻔뻔하다 등의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히 흔합니다. 충격적이게도 노키즈존에 이어 노실버존이 생겨나면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질문을 하고 노인은 가르치려 한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연장자라고 어른 노릇을 하며 윗자리에 앉으려는 생각을 하면 젊은이들이 기피하게 됩니다.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하며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여 인상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양보하며 손해를 보고 살면 존경을 받고 웃음이 넘쳐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배려를 몸에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려받고 이해받고 권리를 좀 더 누리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존경받기보다는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우선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몸이 상할 정도로 희생은 강요되었고 고뇌와 인내로 버무려진 삶이었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오래전에 놓쳤고 지금은 기력이 점점 고갈되고 경쟁할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 노인들이 바로 선진국으로 만든 1등 공신입니다. 희생은 자녀들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존중해달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억지로 존경하는 태도는 보여줄 수 있으나 누구에게도 옳지 않습니다. 배려와 존경심은 노인의 자발적 성장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욕과 아집에 휘둘리지 말고 멋진 노년이 되기 위해 항상 생각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른스럽게 행동하면 어른이 되고 꼰대 노릇하면 노인이 됩니다.